오늘은요 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누군가를 저격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에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할 수가 없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계속 해달라고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다룰 수가 없죠. 요즘에 저희 하락으로 좀 말을 바꾸셨다 하는데 완전히 바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제대로 분석하는데 너무 전반적으로 통째로 분석하기에는 그거 하면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나눠서 분석하는 걸로 보고, 오늘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봅시다. 최근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1주택자들에게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주택자들은 조정기 또는 하락기가 오면 엄청난 기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회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보면 이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5억으로 오를 때 5억짜리는 10억으로 오른다. 그러면요 갈아탈 때 2억이 필요했는데 갈아탈 때 5억이 필요한 걸로 오히려 커졌죠. 근데 반대로 5억짜리가 3억으로 떨어질 동안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원래 5억 차이였는데 갈아탈 때 2억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다. 그러면은 상승장 때 뭐라고 했었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 20년 1월이면 상승장이죠. 광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 못지않죠? 그러니까 광교는 오를 만큼 오랐고 서울로 지금 갈아타기를 해라. 저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서 했습니다.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서울 사세요. 그러면은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갈아타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계속 갈아타라고, 상승기 때도 갈아타고 하락기 때도 갈아타. 상승기 때는 올라가니까 갈아타고 떨어질 때는 기회니까 갈아타라.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다른 적용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당연히 계속 올라가는 입장에서 갈아타면서 계속 자기 돈 부어서 하지만 하락기 맞으면은 거기서 작살이 나는 거다. 그러면 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자신하느냐? 하락기가 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돈을 많이 걷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막대한 세수가 들어오니까 거래를 살리기 위해서 숨통을 틔워준다. 그런데요 보면요 지금 그래서 세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 그런데 반대죠. 세금은 완화해줬는데 거래는 더 안 돼. 그러니까 세수가 완전히 계절벽이죠. 이게 부동산 쪽에서 세금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규제지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세금 완화해주는 건데. 그러면 세금을 완화하지 않고 거래량을 늘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대출. 조정기가 오면 대출이 풀린다. 그래서 생애 최초는 이미 80%까지 풀어줬고 얼마 전까지 40%였는데 80%까지 풀어줬다.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상급지로 갈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대출을 풀어줬죠? 어디까지 풀어주라는 거예요? LTV 80%까지 풀어줬죠. 생애 최초는 80%고 아니면 70%까지 풀어줬죠. 그런데 더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일단 LTV가 더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LTV 역대급으로 풀어주고 있는 건데 LTV 100% 한다는 건 미친 소리예요. 그거는 진짜로 예전에 일본 버블같이 미친 장에서만 나오는 거고, 그 장이 붕괴되는 걸 봤기 때문에 LTV 100%는 안 된다. 그럼 90%까지 풀어준다는 거예요? LTV 90%까지 풀어주면 살까요? 사람들이? 못 사요. LTV 80% 때도 못 사는 사람들은 90% 때도 못 사요. 왜? DSR에 걸렸으니까. 그럼 DSR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저게? DSR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다 금리도 금방 떨어진다고 하죠. 고금리 시대에서. 근데 고금리는 길어야 4년에서 5년이고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뭐 7% 해서 3.5%에 지금 뭐 2배가 됐는데, 요거 7% 계산해서 한 5년 버티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연 1,000만원. 그래서 한 5천만원 쓴다고 생각하고 못 버티겠느냐? 본인은 버티실 수 있겠죠.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느냐? 5천만원 쉬운 돈은 아니죠. 지금 연끌한 사람들한테 5천만원 5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 더 써라. 가능한 일일까요? 금리 인상기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왜 떨어져요? 못 버티는 사람. 처음에는 진짜 여력이 안 돼서 못 버티는 사람. 그 다음에는 가격 떨어지는 걸 보고서 손절하고 빠져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시세로 굳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품 쌓였던 그 거품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게 되면 거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집값이 떨어졌었죠. 과거 MB정부 때 왜 금리는 계속 낮췄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졌을까요? 고금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 오래 못 가더라도 저금리가 됐을 때, 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때 무조건 오르느냐. 이번 코로나 같은 장이 특이한 장이었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예전에는 문제가 터진 이후 금리를 낮췄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는 무슨 일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긴 터졌지만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뭐부터 한 거예요?
금리부터 낮췄죠. 그러면은 예전에 문제가 터진 뒤에 금리를 낮췄으니까 완화가 됐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금리부터 낮추면 문제가 안 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터졌죠.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 어찌저찌 넘어갔는데 지금 2022년에 뭘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때 풀었던 돈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자산 가치가 너무 폭등하면서 오히려 소비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죠. 플러스 경기 침체. 올해부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는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터진 게 아니었다. 그래서요. 보통은 문제가 터진 이후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은요. 문제가 터지고서 경기가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진데 문제는 여기서 금리까지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다. 저금리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터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어떤 시기가 될까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위기가 터져서 금리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유동성 회수를 다 하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러면 유동성 회수를 다 하고 난 뒤에 금리 인하를 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해줄 수가 있을까? 유동성을 풀어줄 수가 있을까? 코로나 시기처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기어봤으니까. 몸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모닥불에 가가지고 손을 대봤어요. 생각 없이 손 대고 있다가 어이 뜨거워 하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죠. 그런데 다음에 춥다고 해서 불에다 다시 손을 집어넣겠느냐. 손 녹인다고. 그러면은 이번만큼 다시 오를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4, 5년 버틴 다음에 지금 사야 돼요? 아니 4, 5년 떨어질 건데 그러면 이때 사놓고서 요거 버틴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차라리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팔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쯤에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빨리 팔고 사놓고서 5년간 5천만 원 내면서 버텨라. 그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일까요? DSR이 왜 적용이 되느냐. 대출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데 LTV는 지금 풀어줄 만큼 풀어줬다. 그러면요. DSR을 풀 수가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근데 DSR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젤3. 바젤3 왜 생긴 거예요? 최소 필요 자본의 규제 강화,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유동성 기준의 도입 및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 이 바젤3는 왜 시행이 됐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처음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죠. 이걸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더니 이게 유럽까지 번졌죠. 그 이유는 뭐예요? 현재만 보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 미래에 생길 리스크까지 미리 대비를 해놔야 피해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가 않는다. 그래서요. 바젤3의 기준 중에서 IFRS 9 있죠. 핵심 내용은 뭐예요? 대손 충당금 산정 방식. 대손 충당금이 뭐예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충당해 놓는 금액이죠. 산정 방식이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 현재 손실. 그러니까 현재 이만큼 손실이 나면은 이 정도로 극복을 하겠다. 이런 대비해서 현재 손실이 커지면서 번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까지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 DSR이 여기 뭐 IFRS 9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DSR이 왜 나왔느냐를 보면요. 담보에서 소득을 통한 대출로 바꾼 거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대출에다가요. 5억을 담보를 맡겨요. 그런데 담보 가치가 4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손실은 누가 떠안아야 돼요? 은행이.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느냐. 과거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왜 망했을까요? 담보 가치 손실이 굉장히 컸고 현금화가 안 됐죠. 경매 나오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선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느냐 집값이 떨어지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원리금으로 꼬박꼬박 갚느냐. 그런데 담보가치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돈 잘 빌리고 이자 잘 내고 원리금 잘 갚겠죠. 팔아서 원리금 일시상환하면서 수수료까지 잘 내겠죠. 그런데 떨어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못 갚고 안 돼서 경매 넘기는데 경매도 쌓이게 되면은 안 받는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담보가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빌려줘요. 1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5억 빌려주는데 이게 무슨 손실이 나겠느냐. 이거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손실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DSR은 뭐예요?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 아니 집값이 4억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이 소득으로 계속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여부에 상관없이 저 사람이 계속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보는 게 소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 대비를 하려고 DSR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DSR 언제 도입됐죠? 작년 7월에 도입됐어요. 벌써 완화한다고요? 미국은요 이미 도입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터지더라도 위험이 덜하겠죠? 부채가 그렇게 안 쌓였으니까. 그런데 이걸 또 완화한다고요? DSR 완화되면서 집값 오른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DSR 완화되기를 바라는 거고 DSR 완화되면 나라 망합니다. 망하게 생겨서 뒤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상승의 이유가 됐다. 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주택 시가총액이에요. 그랬을 때, 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도 300%를 넘지 않았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로. 근데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쓸 거 다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열심히 모아서 하면은 3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떨어져도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350%를 넘어가서 4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만큼 거품이 많이 쌓였다는 소리예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시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 대출로 메꿨으니까. 특히 마지막에 이렇게 폭등하는 시기, 요 시기에 대출도 이렇게 폭등을 했죠. 이거예요. 그런데 저 대출을 다시 풀어서 집값을 올린다? 솔직히 나라 망하란 말 아닌가요?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경제 지식인데 어떻게 지금 대출 풀어서 집값을 다시 살릴 것이냐. 그것도 4, 5년 내에. 두 가지 시나리오죠. 쭉 빠졌기에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유동성이 빠진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고 진짜 대폭락을 맞게 되는 거고, 안 빠졌는데 가계대출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계속 거래 안 되고 집을 못 사고, 그래서 거래 절벽이 수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대출을 한번 털어내고 가는 게 가장 낫죠. 뭐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제 하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라갈 때는 사라고 하더니 떨어질 때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한다. 상승론자들이 항상 저런 이야기를 바뀌죠. 떨어지니까. 근데 언제 사야 될까? 쉽게 생각해봐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깔깔이 있고 이제 2명째 저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떨어진다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작년에도 집을 샀다고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은 한창 영상 올릴 때 본인은 청라 아파트 처분하면서 사람들한테 청라를 추천한 거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분은 이미 현금화가 끝났죠. 그러니까 끝난 사람은 떨어졌다고 하고 안 끝난 사람은 오른다고 한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 팔면 이제 떨어진다. 덜 판 사람은 오른다.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상승은 당연한 거고 금리 이야기 크게 안 했죠.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거고 똘똘한 채는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 방송할 때는 직업은 나중에 붙인 거고 9에서 제로만 바뀐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왜 올해 공급 부족한데 떨어진다고 어떻게 말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렇다는 것은 본인은 이제 떨어져도 문제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 바뀐 거 보면은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정답은 아무도 안 살 때 집을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요, 지금 7, 8월 서울 역대 최저죠. 그 다음에 경기도 8월 역대 최저 또 찍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 때니까 지금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말이 바뀌었냐. 불과 몇 개월 전만 2021년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락 아니다. 보합이고 그것도 강보합이다. 강보합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보합인데 조금씩 오르는 보합. 두 번째는요, 보합인데 앞으로 상승 압박의 큰 보합. 그러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에는 하락 전환했다는데 지표상으로. 그러면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변경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보합이지만 앞으로 상승 압박이 더 크다. 보합이 끝나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보합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 강보합이라고 작년 말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떨어진다고 말 바꾼 사람들은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떨어진다고 해놓고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왜 예측이 안 돼요, 부동산이? 예측이 됐는데 다만 그때 다 돼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 미리 1, 2년 전에 예측해서 빠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고, 그때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는 사람들이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경고했어요? 2019년부터 경고했죠. 근데 이미 그때도 빠지고 있는 장이었고, 근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 그러니까 그때 한번 터지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터지는 거는 예측 바뀌었지만 그때 열심히 팔고 빠진 거잖아요. 이야기를 할 거면은 본인이 전에 이야기했던 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와중에도 오래 가지 않으니까 갈아타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만두셨던 계기는 뭐였어요? 회사에서 반대해서. 근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고서 인사드린 다음에 언제 복귀해요? 6월에. 그러면 이 텀 동안에 왜 이때 인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알죠. 본인이 수익 다 깠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수익 깠다고 엄청나게 인정을 받으시던데 유튜브 수익은 간단해요. 6개월 넘어가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영상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 그럴 수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얘기해주면서 사람들이 보고서 정보 얻어가서 돈 받아가는 거, 그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급 한 달, 유급 한 달 번갈아 가면서 지금 항공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격달로 일을 한다. 그러면 무급을 할 때는 겸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매달 올라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게. 결론. 그런 이야기도 해요. 다주택은 정리, 무주택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무주택 집을 살 때는 언제예요? 거래가 안 될 때.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1주택 갈아타기. 5년 버티면 된다.
근데 5년 버틸 필요 없이 5년 뒤에 사면 되잖아요.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금리 떨어질 때 사면 되잖아요. 왜 그 고통을 지금도 갈아타기 하면서 버티라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아타기가 돼요 지금? 팔아야 갈아탈 수 있는 거죠.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갈아타기가 돼요? 시장에 어긋나는 소리죠. 그 다음에 DSR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DSR은 세계적인 협약이에요. 저거를 튼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굉장히 많다. 예전에 본인은 청라 팔면서 청라 사라고 하고 있고, 분양 광고 엄청나게 하셨고, 작년 말까지 오른다고 강보합이라고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떨어지니까 사지 마라. 아니 믿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또 이 영상 올리면은 와서 욕 엄청나게 하겠지. 우리도 요청 들어와서 하는 거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는 거예요. 믿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믿어라. 그런데 너는 그냥 비난했으니까 무조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반대도 환영해요. 우리가 말 바꾼 거 있으면 얘기해라. 말 바꾼 거 있었나. 지금 보면은 말하는 건 똑같은데 한 명은 아직도 상승이고 한 명은 하락이라고 하는 이유, 한 명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한 명은 이미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던 것은 예전에 둘이 똑같았다. 똑같이 이어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